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생명체 유니콘을 좋아합니다. 이마에 나선형 뿔이 달린 백마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근처 어딘가에 무지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일까요? 글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유니콘은 뿔 하나로 번역됩니다. 오늘날 이 단어에 딱 맞는 육상동물은 단 하나뿐이에요. 코뿔소죠. 유니콘의 그리스어 이름은 모노세로스인데 이 역시 뿔이 하나라는 뜻이니 모든 것이 딱 들어맞죠. 그런데 잠깐만요. 유니콘은 말의 일종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약 3만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녔던 진짜 유니콘일 수 있는 동물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물은 거대하고 털이 많은 코뿔소를 닮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린보다 2배는 더 무거웠고요. 먹이는 풀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풀을 먹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발견한 두개골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즉 동물의 나이를 밝혀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 코뿔소가 35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대형 코뿔소와 같은 생활 공간을 공유한 적이 없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두개골의 연대 측정은 그보다 훨씬 늦은 2만 9천 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코뿔소의 연대는 인간이 이미 그곳에 살았던 시기와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유니콘을 본 선사시대 인간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죠. 아마 동굴벽에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이러한 그림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프랑스에는 뿔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황소의 전당에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모두 2개의 물결 모양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비한 점박이 동물은 머리에 2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2줄은 하나의 뿔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동물이 그 유명한 유니콘일까요? 아마도요. 그림의 이름은 유니콘 패널입니다. 하지만 유니콘의 이미지는 동물 벽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인더스 계곡에서 뿔이 하나 달린 신화 속 동물이 그려진 다양한 인장을 발견했어요.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 유니콘이 인도에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그들에게 이국적인 곳이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니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유니콘에 대해 꽤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이 동물의 고기는 쓴맛이 난다고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말이나 코뿔소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유니콘은 일종의 당나귀였어요. 이상하죠? 중국 신화에도 비슷한 생물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기린의 이름은 수컷 암컷을 의미해요. 이마에 뿔이 하나 있고 소의 꼬리, 사슴의 몸통을 가진 이 동물은 유니콘을 닮았습니다. 기린은 중앙아시아의 고대 코뿔소처럼 식물을 먹어요. 명나라 황제에게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린을 선물했을 때 사람들은 기린을 유니콘으로 묘사했습니다. 황제는 이 동물이 신화 속 유니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 전설은 그 지역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린을 뜻하는 현대 일본어는 유니콘과 비슷한 생물을 뜻하는 중국어에서 유래했어요. 고대 페르시아인들도 유니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는 유니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2개의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지만 페르시아인들도 유니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니콘은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알려진 세계 바깥에 사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유니콘에 매료된 이유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심지어 줄리어스 시저의 저서에서도 이러한 동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은 독일의 숲에 유니콘을 닮은 동물이 살았다고 주장했어요. 유니콘의 현대적 이미지는 중세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책 장식에 유니콘을 등장시켰죠. 고대 서기관들에 따르면 이 동물은 사나운 동물이었다고 해요. 유니콘의 주적은 코끼리였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빠르고 위험했기 때문에 사냥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유니콘을 유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멋진 여성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암흑기는 역사상 특이한 시기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시 의사들은 거머리를 합법적인 치료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니콘에 관한 신화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죠. 이야기는 더욱 와일드해집니다. 한 젊은 여자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유니콘이 여자를 발견하고 무릎으로 뛰어들었죠. 유니콘이 잠이 든 후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사냥꾼들은 유니콘을 잡아 왕에게 가져갔어요. 하지만 유럽인들은 왜 유니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바로 뿔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뿔에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니콘의 뿔은 음식과 음료의 독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뿔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치아를 하얗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유니콘의 뿔에 부여된 마법의 특성 중 일부에 불과해요. 유럽인들은 실제 뿔을 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민속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났을 거고 그들은 실제 일각고래 뿔을 대체품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일각고래는 입에서 나오는 커다란 엄니 모양의 이빨을 가진 고래입니다. 영국에서 유니콘은 결코 보거나 잡을 수 없는 존재의 상징이었어요.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러 유니콘은 상상력과 연관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무지개가 등장했어요.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무지개와 유니콘을 처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판타지 문학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71년 어린 독자들을 위한 소설 투시경을 통해였어요. 이 소설은 루이스 캐럴의 더 유명한 작품의 속편이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요. 이제 유니콘은 희망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동물을 목격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어요. 적어도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1663년 독일의 과학자 오토 폰 게리케가 유니콘 골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럴듯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다양한 동물의 뼈로 해골을 만들어 유니콘이라고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가짜 해골은 지역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유니콘을 찾아다녔어요. 20세기 한 영국 탐험가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물은 머리 모서리에 작은 돌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신비한 동물에 아프리카 유니콘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동물이 오카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카피는 기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몸의 뒷부분이 얼룩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슴을 닮았어요. 인상적인 동물이지만 찾기 어려운 유니콘에 비할 바는 아니죠. 가장 최근에 목격되었다는 주장 중 하나는 1991년에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생물학자가 독일의 한 숲에서 유니콘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물은 마법에 걸린 숲에 산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동굴 벽화를 잘못 해석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고대 유니콘의 모든 이미지가 단지 옆에서 본 뿔이 2개인 동물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2D 이미지에 3차원을 더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3년 유니콘이 다시 등장했어요. 동물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에일린 리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녀는 이러한 기업들이 신화 속 동물처럼 희귀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러한 기업은 수천 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기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이런 말하긴 싫지만 돈은 사실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주죠. 대부분의 지폐는 린넨 25%, 면 75%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양과 느낌이 나는 거예요. 19세기의 돈은 양피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쉽게 위조할 수 있었죠. 에펠탑은 여름에 거의 15cm 더 높아요.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그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런 걸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내려가면 물질은 다시 수축해요. 이런 효과는 기체에 더 두드러지지만 철을 포함한 액체 및 고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와 같은 큰 구조물들을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서 지어요. 이것들은 구조물이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변화는 아무 손상도 일으키지 않죠. 저도 그런 바지가 몇 개 있어요. 꿀은 상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꿀벌들은 달콤한 꿀을 모으기 위해 꽃 위에 앉죠. 그런 다음 그걸 자신들의 벌집으로 옮겨서 다른 일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벌들은 액체를 반복적으로 마시고 역류시켜서 꿀에 있는 수분 함량을 줄여요. 벌이 토한 거네요. 이들의 배에 있는 특별한 효소가 꿀에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래서 꿀이 산성을 더 띠게 돼요. 벌은 꿀을 벌집 안에 넣고 물이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날개로 부채질하기 시작해요. 이제 꿀은 산성이 아주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나머지 음식들을 상하게 만드는 박테리아는 이런 환경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래전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바닥에서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이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문화에서도 계속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바닥이 차갑다는 것과 땅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침대를 더 쉽게 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 집들은 외풍이 더 심했어요. 문 밑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었죠. 중앙난방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바닥만큼 춥지 않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침대를 쉽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바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더러웠고 그 모든 흙들이 보통 침대로 옮겨지곤 했었죠. 지금 계속 더러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타고난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화장실을 쓰고 빗으로 머리를 다듬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했고요. 우리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자연적 욕구는 혐오감에서 비롯돼요. 그게 우리 몸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다양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린 특정한 냄새와 물건에 더 민감해요. 하지만 여전히 꽤 허접한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간식 먹는 거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울뱀은 주변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그중 일부는 사냥할 때 지저분한 풀을 쓸어내기 위해 근육질의 목과 삼각형 머리를 사용하기도 해요. 많은 동물들은 미래의 먹이를 찾을 때 길을 닦는 걸 좋아해요. 파충류도요. 풀이 줄어들면 먹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맹금류들도 정리하고 먹지 않은 음식, 달걀 껍질 또는 둥지에 있는 다른 쓰레기를 치우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집을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어요. 한편 우주에선 그림자는 우리 행성보다 달에서 더 어두워요. 지구의 대기가 더 많은 햇빛을 흩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에 가보면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달 표면에 갓 만들어진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발자국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죠? 달에는 물이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발자국을 지울 순 없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로 그곳에 수백만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뭘 밟을 때 조심하세요. 지구의 핵에는 행성 전체를 덮기에 충분한 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귀중한 금속의 높이는 무릎까지 올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다른 많은 귀중한 광물들과 금과 백금을 지구 표면 아래에서 캐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미네랄이 고갈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는 여전히 그런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있어요. 특히 핵에 가까이 가면 더 그래요. 이건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수많은 운석들이 우리 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 운석들은 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땐 지구는 여전히 녹은 상태였고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대부분의 금이 핵 깊숙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중심핵 위에 위치한 규산염 멘틀은 엄청난 양의 금과 다른 광물들을 가두었어요. 불행히도 지금은 대부분 손에 넣기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지표면 아래 약 2900km와 수천도의 기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주에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우주복일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직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15초밖에 못 버틸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기까지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산소가 뇌로 가는 걸 멈출 거거든요. 1965년 한 기술자가 실수로 진공 챔버 안에 그의 우주복을 감압시켜버렸어요. 그는 12초에서 15초 후에 의식을 잃었어요. 27초 후에 그의 우주복은 다행히도 제압되었어요. 이 남자는 나중에 자신의 혀에 있는 수분이 끓기 시작했던 걸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또 미각을 잃었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우주에선 숨도 못 참으니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폐가 파열될 수 있어요.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산소도 팽창하기 시작할 거고 그건 여러분이 보통 크기의 2배까지 불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더들리의 마지 이모처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탄력 있는 피부 덕분에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액체도 아주 빨리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전혀요. 바다는 햇빛 덕분에 상징적인 푸른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빛날 때 물은 빛의 더 긴 주황색과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고 더 짧고 푸른 빛의 파장을 반사해요. 이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곳에 물이 더 많이 있을수록 더 파랗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컵에 따른 물은 이 아름다운 바다의 푸른색과는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바다는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해요. 우선 지구에 있는 모든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인터넷이 작동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 재미있는 강아지 영상을 보고 웃거나 좋아하는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있을 때 네, 바다에게 감사하세요. 인터넷을 구동하는 케이블 대부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물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들을 해저 통신 케이블이라고 해요. 해저 수 킬로미터에 걸쳐 교차하는 배선이죠. 그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주는 특별한 배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됐어요. 어떤 것도 케이블에 그리고 인터넷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비교적 평평한 해저에 올려둘 필요가 있어요. 케이블은 또 오래된 난파선이나 대형 생태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런 케이블 중 일부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배고픈 상어나 호기심 많은 물고기들이 이 선을 씹을 수가 없죠. 나무는 말을 해요. 뭐 정확하게는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하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네트워크는 우드 와이드 웹이란 별명을 얻었죠. 이 네트워크 덕분에 나무들은 서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영양분과 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 곰팡이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숲에 다른 나무들보다 더 강하고 오래된 엄마 나무나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양분과 당분의 일부를 근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들과 공유하죠. 고마워요, 엄마. 화창한 날에 날아다니는 이 곤충들 좀 보세요. 햇볕에 탈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것들은 안 타요. 멜라닌을 함유한 어두운 외골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자외선을 차단하죠. 하지만 땅속과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야행성 생물들은 피부가 더 창백하고 얇아요. 낮에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진짜로 햇볕에 타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일단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더 귀여운 점은 둘이 이동할 때 서로 꼬리를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수컷입니다. 흰개미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나무늘보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스케줄이 텅 비었거든요. 개의 코 지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고 동물마다 다릅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에 눈구멍에서 움직이지 않는 눈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펭귄은 외부 귀는 없지만 청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극곰을 경계할 때는요.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해파리는 98%가 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몸이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물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악어는 항상 해우에게 길을 양보할 거예요. 매너가 좋네요. 회색곰은 볼링공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는 그냥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이언트 판다는 수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 숲의 바닥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갓난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작은 찻잔 무게에 쥐보다 작아요. 붉은 손 물고기는 손의 도움으로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손이 아니라 진화한 지느러미예요. 정말이에요. 고양이끼리 보통 서로 야옹거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있죠. 나무늘보는 몸을 떨지 못합니다. 2주 전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무늘보의 털은 가끔 이끼에 덮여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워지면 신진대사가 중단됩니다. 힘든 시기 동안 불멸의 해파리는 스스로를 다시 젊은 상태로 바꿉니다. 일단 그저 조직 덩어리인 상태에 이르면 이 생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렉스의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과 타조입니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을 수 있는 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턱으로 운이 나쁜 바다 생물체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의 턱이 뒤를 향해 면도날처럼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치의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에 포획된 먹이는 곰치의 목구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방금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달팽이 종은 털이 많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 덕분에 달팽이는 젖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혹등고래는 사냥을 할 때 종종 무리를 지어 먹이를 잡기 위해 거품망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거품은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표범은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처럼 포효하지 못합니다. 덜 발달된 성대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야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쉿쉿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무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수달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거대한 해초로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자는 종종 초원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사냥의 90%는 암컷이 합니다. 수컷들은 영토와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움직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귀에 32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어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다른 상어들만 이 녹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8,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1,500개를 조금 넘어요. 파랑어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매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새들을 겁주어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늘보원숭이는 미치도록 귀엽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어요. 팔 안쪽 구분 부분에 분비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큰 역량은 놀라운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병코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안녕 밥, 안녕 찰리, 안녕 돌리, 안녕 얘들아, 물고기 고마워. 기린은 정말로 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색의 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나중에 또 봐요. 2명의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서로 미소를 지으며 갤리에 서 있어요. 보통 승객들을 자리로 안내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이번 비행은 유령 비행이거든요. 승객이 없어요. 만약 이런 비행에서 승무원들이 무엇을 할까 궁금했다면 곧 알게 될 거예요. 각각 서빙 쟁반은 챙겼지만 음식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통로로 향합니다. 통로 서핑 시간이에요. 엔진이 점화되고 비행기가 터미널에서 지정된 활주로 입구까지 이동합니다. 승무원들은 쟁반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서 있어요. 좌석을 붙잡고 이륙을 기다립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가속하자 웃음을 터뜨려요. 곧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오를 때 내부는 기울어져요. 잡고 있던 좌석을 놓으면 가속도가 붙어요. 통로를 따라 움직여요. 한 사람은 팔렬에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은 끝까지 갔어요. 개인 최고 기록이에요. 역시 승리는 달콤해요. 과장된 것처럼 들리지만 여행 포럼 쿼라의 안전 트레이너에 따르면 통로 서핑은 진짜라고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쟁반에 앉아서 미끄러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승무원들이 또 어떤 일을 할지 상상력이 자극되네요. 기내 한 바퀴 달리기, 통로에서 제주 넘기, 뛰기, 동료들과 함께 에어 시네마를 열 수도 있어요. 에어 디스코나 가라오케도요. 만약 여러분이 승무원이고 동료들과 파티를 하고 싶다면 좌석 화면에서 노래를 선택하고 안내 마이크를 잡으세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춤을 구경한 승객이 한 명도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약이 없어요. 한 승무원이 빈 비행기 통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바이럴 영상이 됐어요. 수백만 명이 이 독특한 영상을 시청했어요. 승객이 없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아마 훌륭한 오락거리가 됐을 거예요. 어떤 승무원들은 승객용 기내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인정하거나 적발되면 즉시 해고될 수 있어요. 서핑 신기록 보유자라고 해도요. 애초에 왜 유령 비행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더라도 항공사들이 의무를 다하고 비행을 계속해야 해요.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어요.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어요. 유럽위원회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항공사들이 최소한 80%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경쟁사의 시간대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공항에 밤새 방치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적재 준비를 하고 특정 위치로 돌아가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비행을 계속하면서 승객 대신 화물을 운송해요.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일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도움이 됐어요. 유령 비행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공포영화처럼 조금 더 무서운 걸 떠올릴 거예요. 그럴만도 해요. 실제로 기록된 유령 비행이 있었어요. 1943년 나폴리 공습 이후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리비아에서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15년이 지난 후였어요. 승무원 중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 그곳으로 향한 두 번째 탐험대는 마실 수 있을 만큼 신선한 물, 여전히 향이 남아있는 커피,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라디오와 기관총을 발견했어요. 대중은 매료되었어요. 유령 비행 미스터리였어요. 대부분의 승무원에게 빈 비행기에 탑승한 일반적인 경험은 특별히 무섭지도 않고 통로 서퍼들만큼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바쁘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면 승객들은 기내를 어지른 채 떠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깔끔한 건 아니에요. 이때 청소부들이 서둘러 기내에 탑승해서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밀고 쓰레기를 줍고 모든 표면을 닦아서 다음 승객들이 최상의 깨끗한 기내 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청소부들은 빨리 일을 해야 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비행기는 80분 이내에 다시 이륙할 준비가 돼야 하며 때로는 항공 기종에 따라 훨씬 짧기도 해요. 이때를 회송 시간이라고 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더 오래 머물수록 항공사는 더 적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회송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결국 시간이 돈이니까요. 비행기 청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상 요원들이 연료를 주입합니다. 항공기의 크기, 무게 및 필요한 여정의 길이에 따라 수천 리터가 필요해요. 청소부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내식 담당이 비행기에 탑승해요. 기내식이 갤리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종종 동시에 작업을 해야 해요. 기내식은 최소한 임박한 항공편의 승객수와 일치해야 해요. 찢어진 좌석이나 거울을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일은 좀 더 긴 경유까지 기다려야 해요. 조직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지상 요원들에 의해 짐칸이 비워지고 새로운 짐이 채워집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 중 일부는 짐을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일일 거예요. 공간이 매우 좁아서 때로는 작업자가 몸을 낮게 웅크리고 일을 해야 해요.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은 많지 않아요. 기내 승무원들도 바빠요. 기내식 담당이 적절한 장소에 다음 비행의 식사와 음료수를 놓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고를 확인하고 탑승을 시작하는 승객들을 위한 준비를 해요. 얼굴 근육 운동을 해요. 이제 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를 200번 연속으로 반복해야 하니까요. 승무원들은 항상 친절하지만 승객들의 온갖 다양한 행동을 상대해야 하고 아무리 연륜 있는 승무원이라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수년간 관찰된 17가지 행동 목록을 바탕으로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할 거예요. 탑승구에 있는 승무원은 모든 승객들에게 인사를 해요. 가끔 200번도 넘게 연속으로요. 답으로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할 때만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승무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모으고 장갑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승객들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발냄새가 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비상 출구열에 앉거든 짐을 좌석 아래나 앞에 두지 마세요. 예를 들어 승무원들이 비상시 고무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방해가 돼요. 휴대폰 전원을 끄는 규칙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모든 승객이 휴대폰을 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경우 휴대전화의 고주파 전자기장이 비행기의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잘못된 표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어요. 특히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요. 승무원들은 표시등이 꺼지더라도 비행 내내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기치 않게 심한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고 비행기가 300m 아래로 고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거든 벨트를 느슨하게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안전할 거예요.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투쟁을 시작하게 돼요.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임을 명심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이나 이웃이 자리에 앉을 때 서로 존중하며 좌석 등받이를 똑바로 유지하세요. 승객들은 때때로 승무원과 대화하는 동안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간식을 원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 답변으로 멍한 시선이 돌아올 수 있어요. 헤드폰을 좀 벗어주세요. 모든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륙하려고 할 때 꼭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돌진할 때는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피곤한 일이지만 다행히도 승무원들은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특히 국제선은 비행이 길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령 비행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잠시 쉬면서 기분 좋게 복도에서 서핑을 한다고 해도 비난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탄 승무원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팔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여러분은 아이슬란드 음식 박람회에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직접 보게 돼요. 화산빵이에요. 한 조각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빵 굽는 과정을 살펴봐요. 여기 부엌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빵 굽는 곳이 자연, 특히 온천이 있는 들판에 있어요. 땅에서 출렁이는 뜨거운 증기에 화상 입지 않게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지역 제빵사가 전통 호밀빵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요. 호밀가루 확인, 이스트 확인, 그걸 모두 섞어서 금속 냄비에 부어요. 다음은 구울 냄비를 놓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끓어나온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약 40cm 정도 땅을 파요. 만약 현지인처럼 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수온을 확인하면 돼요. 이런, 뜨거워요. 사실 땅은 용암에 의해 가열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땅을 화산성 토양에 묻은 후 거기에 두고 준비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날 빵이 완전히 구워졌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이 방금 고대 아이슬란드의 전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이걸 해왔어요. 여러분 박물관에서 일하는 첫날이고 맡은 임무가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청소하는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청소도구를 챙겨서 그리고 이럴 수가. 방금 여러분이 투탕카멘의 수염을 부러뜨렸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이건 사실 실화예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에 턱 수염을 쳐서 떨어뜨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마스크는 1922년에 발견되었고 우리 인류 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좋은 부분이요? 2016년이 되어서야 역사가들이 이 형편없는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박물관을 방문했다면 접착제로 붙여진 턱수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하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무한한 사막의 풍경, 맞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하라가 늘 사막인 건 아니라고 해요. 때때로 녹색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거예요. 만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무성한
녹색 초목과 반짝이는 호수에 자리를 내주는 습한 시기를 거쳐요.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축의 기울기 때문에 발생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스핑크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칠게요. 만약 시간을 잘 맞췄다면 여러분 다슈르시에 있는 소위 검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비슷한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1892년 그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었던 검은 피라미드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는 벤벤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끝이었어요. 벤벤은 보통 석회암으로 된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금으로 덮였고 매일 태양으로부터의 첫 번째 광선을 반사했어요. 누가 타임머신 좀 가져와 줄래요?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 볼이 빨개졌던 걸 기억하나요? 분명 그 일이 새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들은 먹이에 따라 색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노란 카나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는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땅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소는 건조한 호수 바닥이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인 소위 항해하는 돌의 본거지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460m나 되는 흔적을 남기는 45kg짜리 바위를 생각해보세요. 1900년대에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 있을 만큼 운 좋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게 된 건 2014년이에요. 항해하는 돌은 바람, 얼음, 물의 완벽한 균형 덕분에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올 때 땅에 떨어진 물이 얼어서 지면의 얼음막을 형성해요. 바람이 불면 바위들은 호수 바닥을 따라 항해하면서 쉽게 밀려가요. 하지만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바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서부해안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레 섬으로 알려진 휴양지 명소가 있을 거예요. 경치가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교착 해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수백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 바둑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교착 해면은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발생해요. 여행객이 레에서 교착 해면을 본다는 건 아마도 근처에 다른 바다에 폭풍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 폭풍 우치는 물은 해류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레의 물과 만나 이 이상한 모양의 역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섬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장소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거나 그 이상함에 경탄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거예요. 폴란드의 그리피노라는 작은 마을 옆에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나무들의 밑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낮에 거길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무들의 예리한 90도 곡선에 매료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그 나무 몸통을 의자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의 현장을 방문하는 건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들 거예요. 옅은 안개가 주위를 맴돌면서 숲을 달갑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요. 나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있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낮에 방문할 건가요? 아니면 밤에 방문할 건가요? 하이킹을 갔다가 갑자기 큰 안개구름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진 촬영을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안개 낀 날은 흰 무지개로 달려져 있는 안개 무지개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이건 0.05mm보다 작은 안개를 일으키는 수많은 작은 물방울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무지개 대신 빨간색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푸르스름한 안쪽 가장자리가 있는 투명한 무지개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유럽의 작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고 합시다. 100년 된 건물들과 좋은 여름 날씨를 감상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져서 친구가 추천한 식당 이름을 구글맵에 입력하기로 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네요. GPS의 파란 점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해요. 빠르고 쉽네요.
우리 모두 이 무료 기술을 사랑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만약 이걸 작동시키는 인공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매일 27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네, 그 가격 맞아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6조 원 이상을 지출해요. 천연 눈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건 자연이 정말 완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016년 시베리아 북서쪽에 있는 오브만의 해변이 거대한 눈덩이로 가득 찼었어요. 직경이 최대 1m인 공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드물지만 아름다운 자연현상은 작은 얼음 조각이 강한 바람과 물에 의해 굴러갈 때 일어나요. 더 멀리 구를수록 더 많은 얼음이 모여 얼음이 더 많이 닿게요. 결국 거대하고 완벽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꽤 놀라워 보이지만 수백 개가 같이 있는 것은 꽤 멋진 장관이에요. 개를 위한 교정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새우, 불꽃을 내뿜는 물고기. 동물의 왕국은 자연이 엄청난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머리카락 한 가닥은 0.85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이 다 자란 코끼리 2마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달팽이는 3년까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13시간에서 15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30시간의 에너지를 얻어요. 매미는 13년이나 17년마다 땅속에서 나와요. 이건 다른 동물이 매미를 먹이 공급원으로 의존할 수 없도록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수명이 더 짧거든요.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하는 동안 과열되지 않기 위해 털을 잃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을 저장하도록 진화했죠. 그래서 머리에 길고 두꺼운 머리카락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두피에는 지방이 없거든요. 개들도 사람처럼 이빨을 고치기 위해 교정기를 착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발명품은 지금 30년 넘게 존재하고 있어요. 개들은 충치미 치아에 크라운을 했을 때 이빨 중 하나가 깨지면 치과 필링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숭이인 피그미 마모셋은 여러분의 엄지를 나무줄기처럼 안을 수 있어요. 부엉이는 파란색을 볼 수 있는 새예요. 그리고 사실 인간처럼 눈알을 갖고 있진 않아요. 눈 튜브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우리 눈처럼 눈구멍 안에서 움직일 수 없고 머리 전체를 돌려야 하거든요. 나비는 발로, 뱀은 혀로, 문어는 팔로 냄새를 맡아요. 지하엔 장님 쥐가 살며 터널 벽에 무리를 부딪히면서 서로 정보를 보내요. 술록은 계절에 따라 눈색이 변해요. 여름에 눈은 황금색이고 겨울에는 파란색이에요. 벌들은 흔드는 춤으로 다른 벌들에게 꽃가루의 공급원 위치를 알려줘요. 기록된 가장 빠른 인간의 펀치는 시속 72km예요. 갯가재는 시속 80km로 공격해요. 또 이 생물들의 눈에는 인간은 3개인데 비해 빛에 민감한 16개의 원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덕분에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도 갯가재는 화려한데 갯가재끼리 서로를 어떻게 볼지 상상을 뛰어넘어 환상적일 것 같네요. 하지만 딱총새우는 물속에서 흰 뜨거운 기포를 만들 정도로 빠르게 큰 오른쪽 집게를 닿는 힘으로 천적을 이겨요. 그리고 말 그대로 뜨거워요. 이 작은 기포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거의 태양 표면의 온도에 도달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4700살이에요. 기원전 27세기의 묘목이었죠. 돌고래는 뇌의 한 부분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한 부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을 자요. 말은 저와 여러분처럼 심장이 하나예요. 하지만 발바닥에 제차라고 불리는 심장 같은 기관이 있는데 이게 말이 설 때마다 다리 위로 피를 뿜어 올려줘요. 많은 종류의 해마들이 카멜레온과 비슷해요. 색을 바꾸는 능력뿐만 아니라 두 눈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도 닮았어요. 어떤 해마는 마음대로 색을 바꿀 순 없지만 서식지와 섞일 수 있는 색을 갖고 태어나요. 예를 들어 산호에는 빨간색, 조류에는 녹색이요. 아기 홍학은 회색을 띠는 흰색이에요. 홍학이 먹는 조류와 해산물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덕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홍학은 분홍색 깃털을 가지게 되죠.
당근에 있는 것과 같은 물질이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피부는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얼룩말의 흑백은 포식자로부터 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하는 일은 체체파리아와 같은 위험한 곤충이 무는 걸 피하는 데 도움을 줘요. 파리가 얼룩말을 보지만 다가가면 옆을 지나치거나 말과 부딪혀 튕겨져 나가요.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한 이론은 얼룩말의 흑백의 털이 곤충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큰 키와 좋은 시력 덕분에 기린은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볼 수 있어요. 머리가 감시탑 같은 거죠.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낮은 콧소리의 도움으로 말이죠. 갈매기는 소금물을 먹을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소금을 분비해내는 분비선이 있어요. 이 분비선들이 바닷물을 매우 빠르게 정화시켜요. 그리고 짠 잔여물은 콧구멍을 통해 나와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생물은 해파리일 거예요. 눈, 귀, 코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감각기관이 없는 데다가 골격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뇌나 심장이 없어요. 몸이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다에서 해파리를 꺼내서 해안가에 두면 해파리는 곧 녹아요. 동시에 안전한 환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해파리종도 있어요. 투국의 눈은 머리 측면에 2개, 껍데기 위에 5개, 입 근처에 2개, 그리고 꼬리에 1개가 더 있어요. 마지막 건 광수용기로 쓰여요. 햇빛을 포착하고 개에게 밖이 낮인지 밤인지 알려줘요.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도 하마의 피부는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해내기 때문이죠. 온몸을 덮는 일종의 분홍색 땀이에요. 캥거루쥐는 물 없이도 몇 년을 살 수 있고 가끔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캥거루쥐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에 사는데 먹이인 씨앗과 식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물을 얻어요. 바실리스크 이구아나는 물 위로 달리는 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선 뒷발에는 물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긴 발가락이 있어요. 그 결과 도마뱀의 발은 물과 더 넓은 표면과 접촉하게 돼요. 그런 다음 물 위를 달릴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리를 펌프질해요. 이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수면에 있게 해주는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카디날피쉬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불꽃을 뱉는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 작은 생물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패충류를 너무 많이 마구 먹으면 생물 발광 때문에 물고기의 몸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결과 포식자들에게 노출되면서 카디날피쉬는 눈에 더 띄게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패충류를 뱉어내는데 그게 마치 푸르스름한 불의 폭발을 내뿜는 것과 같아 보여요. 주머니쥐는 뱀독에 면역이 있어요. 비닐은 이 생물들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걸 돕는 펩타이드예요. 뱀들이 주머니쥐 식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인 이유죠. 미어캣은 눈 주변에 어두운 반점이 있지만 이 검은 반점이 단지 이 동물들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장된 선글라스 역할도 해요. 반점 위에 있는 어두운 색의 털은 이글거리는 태양을 차단해 미어캣은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게다가 새들과 다른 포식자들을 감시하는 보초병은 위험을 쉽게 알아차리고 동료들에게 경고할 수도 있어요. 연어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무한하게 할 수 있는 숙련된 항해사예요. 하지만 이 경쟁은 공정하지 않아요. 연어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 이 지식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딩고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손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무에 오르고 먹이를 잡기 위해 발을 손처럼 쓰고 심지어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줘요. 해면치레는 동물의 왕국에서 스타일의 아이콘이에요. 자신만의 모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 해면을 파고 잘라요. 하지만 이 모자의 목적은 보호예요. 해면치레는 포식자들로부터 숨고 물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걸 써요. 날다람쥐는 분홍색을 내뿜으며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요. 그건 날다람쥐가 빛을 흡수하고 그걸 다른 파장으로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